네,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으로 이곳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2 여러분 3일차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3일 동안 굉장히 밀도 높은 세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오전 강연은 AI 앤 데이터입니다.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오늘 그 시작을 멋지게 열어주실 강연자를 곧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께서 첫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쪽에 시간이 있고 슬라이드가 있고 좀 이른 아침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최 측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태어난 곳도 경상도고 좀 미국 생활이 오래돼서 광주가 좀 부끄럽게도 처음인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이 행사장 자체가 저희 시대의 거인이셨던 그 김대중 대통령 기리는 곳이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게 오늘 짧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인공지능 반도체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가장한 자랑을 좀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제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인공지능 반도체랑 패블리스 전통적인 그런 세마이컨 섹터뿐만 아니라 저희 칩을 구동해서 최적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까지 같이 라이센스하는 그런 업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한 7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저희가 2020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딱 2년 되는 해입니다. 2년 차고 저희가 총 지금 1,000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마련되어 있어서 꽤 기세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좀 국내에도 좀 글로벌리는 말할 기업도 없고 AI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투자 규모라든가 투자 유치 당시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받았던 기업가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근데 그래봤자 아직은 국내 수준이고 이제 글로벌리 나가서 글로벌 프레젠스를 만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제품 먼저 간단하게 또 소개드리면 저희 첫 번째 프로덕트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반도체와 FPGA와 QSFP를 활용해서 실제로 하이프칸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들 에코리 주식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도중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빠르게 적용해보자라고 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지금 월스트리트 플레이어들 투자은행들 사이드에서 3군데 정도 이밸류에이션 진행돼서 그 중에 한 군데는 나스닥 콜로케이션 서버까지 가서 QA 테스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저희 이제 두 번째 칩, 이거는 본격적으로 서버 클라우드 향을 타겟해서 만든 칩입니다. 이번 6월에 테이프아웃이 됐고, 테이프아웃이 됐다는 말은 저희가 설계된 최종 DB 파일이 삼성 파운더리에 넘어가서 이제 연말쯤에 첫 번째 샘플링 칩이 나올 텐데 5나노 공정으로는 가장 첫 번째 AI 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엔지니어링 샘플이 어베이러블해서 아마도 KT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B2C에는 먼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무엇인지 back to the basic 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발명품이 있으면 그 발명품을 이해하는 데는 딱 두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발명품이 왜 필요한지, 또 뭐에 쓰는 물건인지 그것만 이해해도 한 절반은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이랑 이 발명품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가지 한 30분 정도 오늘 톡에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딱 두 가지, 이 발명품이 어디에 쓰여야만 되는지 하나, 그 두 번째는 이 발명품이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가지가 키 테이크어웨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두 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존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IP 레벨에서 보면 DSP도 있는데 왜 NPU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여야 되는가? 저희가 리벨리언스가 처음으로 타겟하는 마켓은 그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어떤 마켓인고 하니 그 싱글 배치 레이턴시가 막 마켓 데이터가 시카고에서 떨어집니다. 시카고에는 막 선물 마켓 데이터가 떨어지거든요. 피셔슨이, 압스런슨이 선물 마켓 데이터가 시카고에서 막 쏟아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그 뉴욕에서 이제 마켓 오더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싱글 밀리세컨이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심지어는 마이크로 세컨 레벨에서 남들보다 밀리세컨이라도 빠르게 오더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데일리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 more than 10 billion US dollars,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속도가 굉장한 레버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좀 표현할 때 latency critical application이라 그러는데 이제 뭐 그 인공지능 뭐라고 하죠? 이 스피커 이런 거, 이 친구한테 말 걸고 돌고 받고 할 때 무슨 밀리세컨이다 이러면 저 유저 익스피리언스 큰 차이가 없겠지만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특히 레이턴시 그 스루풋이라든지 밴드위스는 칩을 당장 크게 만들거나 멀티 칩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그 자체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약간의 레이턴시 차이가 굉장한 레버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필드, NPU가 있어야만 되는 필드, GPU의 쿠다 에코시스템이 너무 좋고 NPU로 가면 막 손에 번잡하고 이렇게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들, 소프트웨어 쪽에서 액셀러레이션이 다 끝나서 그 FPGA를 넘어서서 AG까지 필요한 영역에서는 NPU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네이블이 되고 있고 투자은행들을 넘어서서 미국의 헤지 펀드들, 시타델, 점트레이딩 이런 잘 나간 헤지 펀드들은 이미 전용 칩을 설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네이블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 첫 번째 프로젝트 아이온이고 두 번째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실 수 있는데 딱 그 키워드는 그겁니다. AI at scale. 어떻게 스케일러블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가. 요즘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슨 초고대 모델이니 하이퍼 스케일 알고리즘 이러면서 모델 하나의 모델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근데 커지면 좋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도메인에서 이게 지금 트래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모델이 커지고 있고 모델이 커져서 쓸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저도 한 20년을 코딩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GitHub 받아서 그 GPT-3도 아닙니다. GPT-2 기반의 대련된 글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너무 성능이 잘 나와서 그림 그려주는 것들. 즉 개별 모델이 커지고 그러므로 해서 유저가 굉장히 폭증한 이 상태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존의 GPU로 이게 커머셜라이즈가 될까? 이거는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적자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게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도입 비용 자체가 비싸고, 그러니까 IDC 하나에 분당 IDC 하나만 떼고 보더라도 전기세가 수백억, 한 달에 수백억. 전기세가 이미 너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기세를 다 컴펜세이트하고 개별 엔비디아 도입 비용까지 다 컴펜세이트 되려면 기존의 GPU로는 답이 없더라. 즉 이게 AI가 단순히 신기한 데모를 넘어서서 뭐 AI가 바둑을 든다더라, AI가 그림을 그린다더라, 어떤 신기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넘어서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넘어서서 커머셜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단가까지 한참 내려와야 되고 그게 GPU의 엔비디아의 전체 라이센스 피까지를 한참 칠 수 있는 NPU의 도입 그리고 더 중요한 TCO라고 그러는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 그래서 이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 GPU는 전기세가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이 에너지 에피션시 이슈로. 그래서 전기세 리덕션이랑 이쪽에 도입 비용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AI가 정말로 서비스까지 갈 수 있도록 신기한 데모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AI를 엣지 서버, 백본 서버에서 쓸 수 있도록 AI at 스케일을 위해서는 전용 칩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NPU가 나왔더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톡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그림은 이 두 개는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GPU 도메인이 갈 수 없었던 그 약간의 성능 차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켓. That's the very first reason why we need to use NPU here. The second reason here. AI가 이제 신기한 데모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떨어져야 되고 운용 비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NPU가 도입이 되더라. NPU가 is not something brand new. It's not
그러니까 NPU가 지금 개발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커머셜 단계에 와 있고, 그러므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눈앞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NPU가 왜 필요한지에 설명드렸고, 나머지 절반. 그럼 NPU는 기존에 있었던 프로덕트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 이 두 개만 되면 저는 얼추 그냥 뭐 NPU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 NPU가 나오기 전에 두 개가 있었죠. CPU랑 GPU. 좀 워딩은 되게 익숙하시죠? 뭐가 CPU고 GPU고. 사실 테크니컬리 CPU가 뭡니다, GPU가 뭡니다, 그러므로 NPU가 뭡니다라고 이걸 테크니컬리 따지기에는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in theory 뭐 이건 parallel computation이 잘 되고 instruction set이 어떻게 다르고 하기에는 이게 진심으로 말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2022년이죠. 제가 박사할 때니까 한 2013년, 12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대학원 수업이었거든요.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CPU랑 GPU의 차이가 뭐냐고. 대학원 수업인데. 뭐 사실 대학원 수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었고, 그때 MIT 아빈 교수님, 나름 이런 필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빈 교수님의 대답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It's almost same. The only difference is historical background. 이 역사적인 배경만 다를 뿐 서로 같다,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모임과 아니 CPU는 GPU를 닮아가고 있고 GPU는 CPU를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처음에 나올 때 OS 같은 거 포팅하는 겁니다. 커널 같은 거 포팅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윈도우스, 리눅스 뭐 그런 OS가 포팅되는 데 쓰여서 이렇게 나온 거고, GPU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게임하실 때 3D 그래픽스 렌더링 할 때 서로 탄생된 배경은 다르나 CPU는 여러분 옛날에 막 386, 486 펜티엄마다 갑자기 뭐 듀얼 코어니 코드 코어니 코 숫자 확 늘어납니다. 지금 인텔 지온5 같은 경우는 뭐 코 숫자가 128개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CPU가 GPU화되는 멀티 트레드를 하기 위해서 CPU가 GPU처럼 변해가고 있고, GPU는 옛날에 게임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놈인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 나가는 슈퍼컴퓨터들 다 CPU였습니다. 요즘 슈퍼컴퓨터는 전부 GPU 베이스드로 하고 있습니다. GPU로 게임만 하는 게 아니죠. 게임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 마이닝도 하시고 GPU를 가지고 트레이닝도 하고 인퍼런스도 하고, GPU가 더 이상 GPU가 아닌 시대입니다. GPU 앞에 GP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GPGPU라고, General Purpose GPU라고 해서 이제 범용 GPU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스페시픽한 GPU에서 GPU가 CPU를 닮아가고 있고 범용성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CPU는 반대로 멀티 트레드를 자기 안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멀티코어, 매니코어 아키텍처로 가면서 GPU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냥 이쪽은 컴퓨테이션 코어가 많고 멀티 트레드에 유리해라고 단순히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CPU에서도 싱글 코어 안에서도 멀티 트레드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U가 GPU를 닮아가고 있고 GPU도 GPGPU라는 말로 CPU를 닮아가고 있다. 이건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 굉장하다, 어서 써먹어야겠다 해서 아직까지 거의 5년, 10년째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GPU와 NPU도 마찬가지입니다. NPU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명된 지 10년이 지났고, GPU가 NPU를 닮아가듯이 NPU도 GPU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막 NPU 시장이 뜨겁습니다. 서브라스니, 그래프콘이, 삼바노바니, 텐서렌트니 NPU들이 확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안에 텐서코어라는 걸 넣어서 그 인공지능, 요즘 FA까지 들어가 있죠. 인트 8, FA까지 들어가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위한 텐서코어라는 걸 넣으면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NPU도 GPU처럼 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 장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NPU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 하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맥가이버 칼처럼 그 GP라는 성능들, 제너럴 퍼포스, 범용성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NPU가 GP, NPU로 가는 과정들, 보통 NPU 하면 하나만 잘한다 이런 컨셉이 있는데 요즘 세컨 제너레이션 NPU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GPU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NPU는 GPU를 닮아가고, GPU는 반대로 알고리즘에 특성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코어를 넣어주면서 NPU를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CPU고 뭐가 GPU고 뭐가 NPU다. 그냥 살짝 그냥 야매처럼 약 팔기에 편하게 이야기하면 CPU는 OS 포팅하는 거고, GPU는 코 프로세서에서 장상 패러럴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워크로드 돌리는 거고, NPU는 그런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워크로드에 딱 특화된 알고리즘에 이렇게 퉁쳐버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테크니컬리 맞는 말은 아니다. 왜? NPU도 GPU를 닮아가고 GPU도 NPU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GPU가 더 이상 GPU가 아닌 세상, NPU가 그 first generation TPU 버전 1 나왔을 때 그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NPU 버전 2를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5분,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봐주시는 게 NPU 개발 역사입니다. NPU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할 거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다들 구글 TPU 버전 1이 나왔을 때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회사들이 많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서 그 UC 버클리 기준으로 퍼블리시 해버렸거든요. 아, 우리 이대로 만들면 되겠어. 이때 당시 동급 GPU 대비 본인들이 클레임할 때 GPU 대비 에너지 에피션시를 it's like 뭐 본인 그 페이퍼에서 이스카 페이퍼에서 주장한다 뭐 60배에서 80배 정도 에너지 에피션시가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주로 컴퓨터 비전 인프런스만 주로 했었었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전체 워크로드 GPC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벌트라고 하는 랭귀지 모델이 더 많아졌고, 특히 이쪽에서 그 벡터 오퍼레이션 같은 부분이 서포트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CPU로 보내게 되더라. 그래서 2년 반인가 있다 나온 게 구글 TPU 버전 3입니다. 근데 X축으로 보면, Y축으로 보면 뭐가 지냐면 요 첫 번째에서 빨간색 두 번째로 가는 거, Y축으로 보면 범용성이 커졌습니다. NPU가 GP 범용, NPU가 범용 NPU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인프런스만 하지 말고 트레이닝도 하고 컴퓨터 비전만 하지 말고 랭귀지도 하면서 범용 NPU를 만들어가 보자.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희생해야 될 게 뭐냐면 Y축으로 좋아졌으니까 X축으로 나빠진 거죠. 그 에너지 에피션시 같은 부분을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같은 페이퍼, 같은 저자가 클레임할 때 예전에 60배, 80배 주장하던 게 확 줄어버렸습니다. 10배. 그러니까 10배 자체도 좋죠. GPU 동급 NPU 대비 10배 정도 에너지 에피션시면 그 TCO 코스트 리덕션 확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배, 8배 주장하던 게 10배까지 늘어났고, 요즘 위닝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CGRA, 삼바노바나 그래프코 중심으로 만들어줄 때는 요즘 그래프콘은 이미 벤치마크가 안 나고 있고, 삼바노바 같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회사조차도 동급 GPU 대비 에너지 에피션시를 3배에서 4배 정도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현재 개발된 AI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퓨처 프루프라고 해서 미래에 나올 알고리즘까지도 저희가 매핑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극한의 플렉서빌리티를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Y축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범용성을 추가하면서 X축으로 계속 까먹고 있죠. GPU 대회가 클레임할 수 있었던 부분들, 60배에서 80배 클레임하던 게 10배로 주저앉았고, 10배까지 클레임하던 걸 이제 3배에서 4배, 3배에서 4배도 충분히 훌륭하나 왜 이게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요원한지를 보면,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 GPU를 상대한다는 건 그 실리콘 덩어리 GPU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쌓여있던 역사들, 그 쿠다 에코시스템을 그거를 상대하는 부분이라 3배, 4배에 좀 더 사용하기 불편한 그 정도를 감당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게 현재 그 세컨 제너레이션 NPU 팀들의 전체 그 thesi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제가 NPU 1세대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범용성을 추가하면서 에너지 에피션시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됐다면, 제가 리벨리언스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IBM TJ 왓슨, 인텔 하바나 랩스 같은 세컨 NPU를 이렇게 클레임하는 팀들은 뭐냐면, 어찌됐 약간의 less than 10% 그 플렉서빌리티를 조금 떨어뜨리자, 그 싱글 CGRA 스타일의 그런 무한한 플렉서빌리티는 필요 없다. 이 NPU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 GPU 만드는 거 아니냐, 저 정도의 약간 답 없는 플렉서빌리티를 만드는 게 아니고, TPU 버전 3보다는 당연히 플렉서빌리티가 더 추가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게 백본이 다 정해져, 이제는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메인 백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그 CNN이라고 하는 오히려 퀀타이제이션을 밀어줘야 되는 부분들,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나오면서 트랜스포머를 잘 이렇게 백업 해주면 되겠구나, 버트 라지부터 어떤 트랜스포머까지를 커버할 수 있겠구나, 기본적인 백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나오지도 않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GPU처럼 열어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플렉서빌리티를 희생하면서 동시에 그 a little bit, but we're gonna have more than gain. It's more than 3x gain in the energy efficiency side.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10배까지 주장하기는 힘들고, 저희도 첫 번째 실리콘 나와서 매저 해보면 7배에서 8배 정도, 이 정도면 저희가 back to the basic 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NPU 마켓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는 NPU가 기존에 10년 동안 이렇게 그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해 가겠구나. 그 정도 테이크어웨이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의 그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제 NPU가 사실은 사실 하드웨어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스텝이 왔고 어떻게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게 좀 복잡한 화면이지만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디바이스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그 저희 팀의 포텐셜 고객 커스터머가 돼주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딜리버할 때 굳이 쿠다 API까지 딜리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이토치든 텐서플로우든 그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고 던져주시면 퀀타이제이션부터 프론트엔드 컴파일러 거쳐서 백엔드 컴파일러까지, 즉 저 입장에서는 저희 컴파일러 저 디바이스 컴파일러 컴플렉스티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거 풀리 개발하는 거는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를 한다는 팀들은 거의 뭐 기본 사항으로 해줘야 되는 기본 사항입니다. 왼쪽.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NPU 회사들이 해야 되냐, 뭐 KT 클라우드 같은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해야 되냐는 문제에서 여전히 그레이한 부분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NPU가 칩이 작을 수가 있고 모델이 클 수가 있으니 NPU 8개를 마치 하나의 NPU인 것처럼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없니? 더 나아가서는 NPU 칩이 크고 컴퓨터 비전 모델들은 작으니까 하나의 NPU를 마치 8개의 NPU인 양 그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주고 워크로드 들어와서 패럴라이테이션 해주고 스케줄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니? 이제 그것까지가 전체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NPU 아키텍처 스페시픽하긴 합니다. 특히 하나의 NPU를 여러 개의 NPU로 뻥튀기 하는 과정은 하드웨어 레벨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버추얼 펑션들이 PCI를 통해서 이네이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링 할 때부터 이런 게 염두에 되어야 된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 위에 쿠버네티스 윗단에 도커를 호출하고 밑에 쭉 되는 소프트웨어 풀 스택이 되어야 비로소 저희가 이제 GPU랑 한번 경쟁해 볼 만한 그런 부분까지 왔다. 저희가 아직 완전히 개발된 상태는 아니고 사실 디바이스 컴파일러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 제가 지금 샘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전체 클라우드 전체 백단은 저희가 KT 클라우드 모레와 협업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고 희망하기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게 그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 되면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분이 남았네요. 제가 이제 3분 정도가 시간이 있는데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Latency Critical Application에서 이 약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마켓, 두 번째는 AI at scale. 이게 상용화로 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도입 비용 및 전체 그 전력 효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실제 시카고에서 마켓 데이터 저희 돈 주고 사서 받아다가 애널리시스 한 거고 이건 금년 핫칩스에 발표가 되고 내년에 마이크로에 다시 인바이트해서 발표될 내용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그 심볼도 퓨처 S&P 500라고 하는 한국어로 치면 이 지수 같은 것들 각각의 지수의 그 프라이스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가격에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제가 롱 포지션에 있거나 숏 포지션에 있거나 근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nobody cared the direction. just 그냥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뭐 펀더멘탈 가치 같은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로 세컨이라도 남들보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그 마이크로 세컨 단위라도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멀티밀리언 레버뉴를 만들어내는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가격이 하루 안에서도 밀리세컨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프라이스가 변하더라. 이 두 번째 라인이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한 예로 저 연두색 라인을 보면 저쪽에 적분한 값들 그 연두색 라인에서 밑에 저 면적들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전통적인 퀀트 알고리즘이 캡처하지 못한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캡처할 수 있는 밸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 데이터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할 때도 있습니다. S&P 500의 뭐 대장주들, 구글이랑 애플의 퓨처스가 다 떨어지면 뉴욕에 있는 S&P 500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매크로에서 리저너블한 것들이 마이크로로는 리저너블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나 오일 인덱스가 같이 움직인다거나 매크로에서 말도 안 되는 인들이 발행했을 때 기존의 퀀트 알고리즘들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스프레드를 벌리면서 이때는
결과를 모르겠으니까 오늘 트레이딩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넓으면서 잠깐 빠져 있는데 그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들어가면 그 밸류를 캡처할 수 있더라. 그냥 연두색만 보시면 굉장한 많은 부분들의 밸류를 캡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가격이 변하는 부분들, 이 가격이 변하는데 마켓 데이터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전통적인 퀀트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마지막 줄. 실제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GPU랑 FPGA로 매핑을 해봤더니 적분되는 구간이 안 나옵니다. 아이, why not? 분명히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백테스팅해서 만들어냈는데 왜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 저렇게 적분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정확하지만 느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시험 문제를 더 잘 풉니다. 인공지능 활용하면 더 잘 푸는데 땡 한 다음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정확한 오더를 가지고 익체인지 거래소에 달려가 봤자 이미 매칭되거나 캔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즉 레이턴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휴먼 트레이드보다 낫다는 걸 2000년대 초반에 어느 정도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쌓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머셜라이제이션에서 조금 이제야 겨우 문이 열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나 느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느리다는 게 스루풋 관점에서 느린 게 아닙니다. 싱글 배치 레이턴시, 마켓 데이터가 틱이 하나 딱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엔드 투 엔드로 처리되는 기간이 늦다 보니까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레버뉴 제너레이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말했던 상황. 저희 리벨리언스의 창업 동기이기도 합니다. 야, 정확한데 왜 못 만들어내니?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한번 최대한 지어짜내보자. 재밌는 말씀 드리면 C++ 인벤터가 있습니다. C++를 만들었던 사람, 콜롬비아 교수셨는데 지금 어디냐? 모건 스탠리의 그 직원으로 계십니다. 저의 보스의 보스셨습니다. 이미 그 월스트리트 레벨에서는,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는 쥐어짤 만큼 쥐어짜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드웨어 레벨에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해보자. FPGA 넘어와서 전용칩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왜? 정확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마이크로 세컨드, 밀리 세컨드 안에서 싸우는 하이프칸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 정확한 것과 동시에 빠른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저는 여기를 터치하게 됐고, 제 다음 슬라이드 준비가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핫칩스에 퍼블리시 됐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분 포함된 시간인가요? 제가 뒷부분 하이프리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Q&A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일단 여기서 접고, 오늘 급하게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분 정도 Q&A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연 어떠셨나요?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 3분이라는 시간을 좀 밀도 있게 Q&A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한 5초 정도만 기다려보고 없으시다면 마지막 커멘트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2분 30초가 남았네요. 뭐를 말씀드릴 수? 오늘 그냥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서머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뭐 시끄러우니까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얘가 어떤 친구인지 그 두 가지 띠티스로 말씀드린 게 이게 어디에 쓰는 발명품이더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용도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의 성능 차이가 굉장한 레버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스택이 좀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굉장히 신기한 데모를 넘어서서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게 있어서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어떻게 저희가 코스트 리덕션을 할 수 있는지, 그 NPU가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AI의 스케일을 위해서 NPU가 필요하다. 그리고 NPU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요즘 모든 인공지능 알고리즘 돌리려고 하면 CPU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CPU로 다 돌아갑니다. 너무 느리고 이게 에피션시가 안 나올 뿐이지 CPU로도 돌아가고 GPU로도 돌아가는 것들, 특히 FPGA 이러면 멀티 FPGA로 요즘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전용치까지 가는 이유에 대해서 CPU와 GPU와 NPU가 어떻게 다른지, CPU가 GPU를 닮아가고 GPU가 CPU를 닮아가듯이 이제는 GPU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NPU를 닮아가는 시장, 그리고 NPU도 법용성을 추가하면서 컴퓨터 비전 모델뿐만 아니라 랭귀지 모델까지,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닝까지 하는 NPU도 GPU를 닮아가면서 법용성이 추가되되, 그러면서 오는 저희 코스트들, 법용성이 추가되면서 처음에 그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던, 처음에 날카로운 칼 하나였는데 이제는 마치 맥가이버 칼 같은
너무 다재다능해버리는, 그러므로 해서 잃어버리는 에너지 에피션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나오는 NPU 스타트업들의 그 숙제고, 그걸 풀고 있는 게 저희 캠 리벨리언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의 압박에 쫓겨서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좋아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리벨리온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한정된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가장 최대한의 인사이트와 정보로 채워주신 박성현 대표님 무척 인상적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밀도 있는 두 번째 세션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 전무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기술 트렌드 변화의 중심, AI 데이터 플랫폼 진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박 대표님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간 압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준비한 내용 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접하는 기술들은 끊임없이 변해 왔었고, 그 기술의 변화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의 속도가 근래 들어서 더 급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가파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이 붉은색이 예전에 어떤 기술들이 이노베이터의 단계에서 얼리 어댑터, 그 다음에 그 얼리 어댑터의 단계에서 이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단계에 걸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그래프로 오면서 그 각 단계가, 그 점선들의 단계가 확 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롭게 변화되는 것들, 어떤 요인이 된 거는 코비드 19이 가장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학교건 기업이건 그 어디서도 무슨 우리가 원격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야 그게 되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안 꺼내는 거죠. 야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것들이 그 기업이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AI 부분에서 급작스럽게 많은 시도와 발전이 있는 데에는 그 근간은 다시 모두 느끼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플랫폼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애저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무제한의 데이터를 모아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무제한의 컴퓨팅 파워를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전산실, 좋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전산실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무제한의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고, 내가 CPU, GPU를 10,000개, 100,000개 쓰겠다. 돈만 지불하면 100,000개 쓸 수 있는 거 바로 땡겨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도를 해서 새로운 접근들로 일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AI에 관련된 것들은 1950년대에 시작됐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70년 돼 가고 있는 겁니다. 70년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던 1980년대, 그때도 저도 AI를 학교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전혀 먹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들이 있다 정도로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였지,
전혀 무언가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많은 일들이 바뀌었고, 그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모아내는데 클라우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AI, 뭐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IoT로 수많은 센싱 정보들을 끊임없이 모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데이터들의 위변조를 철저히 막으면서 책임 있게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뭐 기술,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기술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뭐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오라클, 뭐 혹은 그런 뭐 마이스퀄, 뭐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데이터를 모아내보자.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뭐 올랩, 뭐 그러고 나서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을 만드는 형태를 하다가, 이제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도 다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핸들링할까, 데이터 레이크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통계학적인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에서부터 통계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예전에 뭐 3티어 아키텍처로 뭐 전통적인 형태를 취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뭐 이 모노리스가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꾸고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바꾸고 거기에 데브옵스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즈도 바뀌면서 그 안에 AI를 녹여내고 이러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기업 안에서 실제 그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끌어모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공장에 뭐 생산 라인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생산 라인 혹은 뭐 각각의 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또 실시간으로 모아내고,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뭐 소셜 미디어나 뭐 SNS에서 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런 피드백, 뭐 온갖 곳들에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근간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하고, 그 인사이트는 또 다른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해보는 거고, 개선의 노력을 하면 그 개선의 인풋이 무언가 상황을 변화시켰겠죠. 그러면 콜렉션되는 데이터가 또 바뀌는 거죠. 그 개선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무한한 루프를 계속 반복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모아내는 관점을 취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또 이게 과연 올바른가? 데이터를 한쪽에 모아놓고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전체를 모아놓고 나서 그걸 꿰뚫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마케팅 전문가라 난 마케팅에 관련된 데이터만 잘 보고 싶고, 누구는 또 각자 세일즈 관련 관점, 무슨 관점에 따라 다르는데 그 각기 다른 관점으로 모여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도 무조건 한 통으로 모으는 것보다도 어떻게 더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마치 옛날에 한 통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마치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 그 카탈로그, 데이터 가버넌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놓여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권한을 갖고 컨트롤 해나갈지에 대한 플랫폼들이 준비되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운영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데브옵스가 하나의 이 IT의 키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AI가 접목되면서 데이터옵스, 머신러닝에 관련된 MLOps가 요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반드시 거론되고, 저희도 고객사와 진행을 할 때 반드시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지금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작업하던 것처럼 데이터는 데이터 메쉬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냥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뽑아봤는데, 오늘 뭐 이 제품들을 말씀드릴 건 아니라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뭐 애저 제품들을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이 장표를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I 솔루션들을 만드실 때 뭐 흔히들 많이 접하는 영역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응답을 해주는 챗봇, 난리지봇 형태도 있고, 뭐 비디오나 아니면 이미지를 갖고 어떤 씬을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게 좀 가스가 노출되고 있다, 뭐가 새고 있다, 이런 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보고 인지해서 경고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어떤 그 수많은 그 특정 난리지의 특정 도메인에 난리지가 있어야만 판별할 수 있는 것들도 어떤 인사이트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도 개발되고 있고, 뭐 컨트롤을 해내는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도 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접목돼서 사용될 수 있죠. 근데 기업에서 사용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뭐 큰 틀을 본다면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잠재적인 그 패턴을 얻어내고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형태를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AI를 근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이해를 하는 형태들, 그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펍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레퍼런스 개발 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쓸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한 개발 보드가 있고 카메라 모듈이 있고 사운드 모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들 이거 AI로 쓰시지 않지만 그냥 그 간단한 거 뭐 만들어 볼 때 사용하는 뭐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런 거 쓰시는 것처럼 AI 전용의 이제 그보다는 좀 고가의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레퍼런스 보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 이게 없었다면, AI가 없었다면 마트의 큐에, 대기 큐에 장 본 사람이 서서 얼마를 대기해야 실제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려면 알바생을 고용해서 옆에서 스톱워치로 시간 재야 될 거예요. 그 각각의 개별 사람들이 얼마나 소모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눈에. 이런 식의 AI 프로그램으로 내가 Q 영역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Q 영역 안에 사람이 등장해서부터 빠져나가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손쉽게 연산해낼 수 있고, 옛날 같으면 파킹랏 어디가 비었는지 계산하려면 일반적으로 센서를 달아서 IoT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그냥 영역을 다 할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손쉽게 이런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 침입하면 안 되는 영역을 확인한다든가, 공장 같은 곳에 위험존, 뭐 요즘 그 굉장히 많은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업에서도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존에 이제 사람이 다가갔을 때 그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워닝을 주는 일들도 AI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뭐 이 농업 분야에서도 AI는 IoT와 접목돼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농무부와 하고 있는 일인데, 트랙터에 수많은 센서를 달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훑고 다니면서 이게 어느 정도 논 익었는지를 컬러로도 분석하고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센서들로 토양의 상태, 뭐 양분 상태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드론의 카메라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서 이 복합적인 정보를 엮어가지고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의 이 상황을 더 걷어들이는 양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걷어들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이런 그럼 회사 업무에만 쓰일 수 있냐? 그냥 재미있는 사례라서 갖고 와봤는데 벨기에에서 어떤 개발자가 시도한 겁니다. AI가 워낙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다고 해요. 항상 국회 회의를.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얼굴은 거의 뭐 셀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국회의원 사진들 긁어 모아서 학습할 수 있고 얼굴 가지고 누군지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또 트위터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골뱅이 마크 뒤에 있는 게 그 각각의 사람의 트위터 아이디고요. 그 사람이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휴대폰 보고 딴짓을 하면 휴대폰 볼 확률이 몇 %인지를 인지하면서 그때 바로 이걸 인식했을 때 이 사람 아이디를 멘션하면서 트윗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 지금 회의에 집중하세요. 딴짓하지 말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긴장하겠죠. 자기가 딴짓하는 거 계속 소셜 미디어에
소셜 네트워크에 계속 트윗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딴짓 했는지가 근간으로 나오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법적으로나 이런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일들도 옛날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AI를 통해서 손쉬운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학습들이 보면 항상 AI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학습되고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약 요즘 많이들 시도되는 기업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도 몇몇 기업들과 일을 진행한 게 있는데 공장의 생산 라인의 맨 끝에 보면 인스펙션,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정상 제품인지 불량품인지를 판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 라인의 맨 끝에 그 작업은 예전에는 사람이 했었어요. 보고 아니면 뭐 공장에 뭐 예를 들면 자동차의 범퍼를 만든다. 페인팅이 돼서 나왔을 때 페인트가 얼룩안지고 깨끗하게 됐는지를 사람이 보고 최종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은 카메라를 써서 AI로 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문제가 되는 영역이 뭐냐면 충분한 그 정확도로 학습을 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스크래치, 크랙, 뭐 아니면 어떤 뭐 나사 조립 불량 수많은 데이터들을 카메라로 찍고 이게 그 바운딩 박스를 쳐서 어노테이션 툴을 통해 갖고 레이블링을 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사람한테 좀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뭐 그거를 뭐 사진 10,000장을 훑으면서 그 작업을 한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알바생을 써서라도 10,000장을 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 불량 유형은 굉장히 불량이 아주 레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량 유형 사진만 모은 게 10,000장인데 그 불량의 유형은 40가지의 불량 유형이 있는데 실제로 모아 보니까 5가지의 불량 유형은 10,000장을 훑었는데도 사진이 고작 5장밖에 안 나왔어. 그럼 학습을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로는 결국 누수인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잘 판별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 그래서 사람이 과연 리얼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신세틱이라고 하는 그 접근이 나왔는데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 올해 9월 15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 가트너가 AI에 관련된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했는데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하이프 사이클의 정점에 그러니까 신세틱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얼리 어댑터의 단계로 누군가 가장 많이 시도하는 영역이 이거라는 거죠.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3D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가상을 리얼 환경처럼 만들고 가상 환경에 카메라까지 배치해서 마치 리얼한 사진처럼 이미지를 뽑아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뭐 공장의 생산 라인을 갖고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던 회사 내부의 그 컵입니다. 근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컵을 쓰고 있었는데 한국은 요즘 이제 머그컵으로 바꾸고 있고요. 근데 이 컵들이 이걸 3D 모델, CAD 모델 만들고 렌더링을 하고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지금 옆에 점들이 놓여 있는 건 가상의 카메라를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주변에 600개의 카메라를 배치를 하고 멀리 있는 거, 작게 있는 거. 그러니까 마치 튀는 것처럼 보이는 건 각기 다른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은 거니까 다 다른 앵글로 멀리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때 또 라이트닝 조건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보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좀 더 단계가 있는데 좀 축약을 했는데 마치 그 3D 그러니까 SF 영화 만들 때 녹색 배경으로 하듯이 그런 투명한 녹색 배경에서 또 생성을 해가지고 아까 튀는 그걸 다양한 배경 뒤에 얹어 버립니다. 이게 다양한 배경 위에 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경까지 바꿔가면서 순식간에 이미지를 1,000장, 2,000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3D 모델을 그러니까 ML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보통 보면 그러니까 미검, 그러니까 아예 놓치고 인식 못한 거, 그다음 과검, 그러니까 이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잘못 오인한 거, 오판정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이런 머신러닝에서의 그런 과정들을 분석을 생성한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을 하고 또 검증하고 다시 이제 보정하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 GPT-3 초고대 거대 언어 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었죠.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테스팅하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인프라가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1,000억 원간 10년간 1조를 이들에게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 결과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먼저 우선적인 권한을 획득했었는데, 일단 많이 그냥 오픈으로 나와 있는 GPT-3 그걸 통해서 뭐 소설을 만들고 뭐 문장을 만드는 일들이 가능해졌었죠. 근데 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이제 리서처가 와이즈빙이 이 AI 존재인데 대화를 하면서 인간의 상상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냐면 이 AI가 이 상상이 단순하게 막연한 예측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아기가 울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에도 그동안의 경험과 이 상상들이 같이 결합돼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막 하면서 이 상상에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한 논의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델들이 뭐 GPT-3가 있었고 달리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모델들이 나왔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기존에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 안에 녹여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사람의 언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 GitHub의 퍼블릭 리파지토리에 있는 것들, 오픈 소스들을 가지고 학습했던 내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 GitHub 코파일럿, GitHub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이제. 근데 GitHub 코파일럿이 이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안 써본 분은 있지만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가 코파일럿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발 툴 안에서 코딩을 하면서 어떤 특정 펑션이 필요할 때 코멘트를 쓰면 그냥 그 펑션이 뚝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어디서 소스 뒤지고 뭐 거기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채워줘서 내가 그것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수정하면 되고요. 그것들을 내가 수정해 나가는 그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나한테 맞춤형으로 계속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기 전과 후에 개발 생산성이 2배 올라갔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쓰신 분들은 계속 쓰는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비개발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개발자를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개발의 영역이 이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코딩의 영역도 이 그래프가 보시면 녹색 영역이 머신러닝으로 메꿔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저의 요구를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매니지하는 일은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은 AI가 굉장히 많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인식할 거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를 쓰면서 항상 또 얘기 나오는 건, 야 이거 뭐 사람 얼굴의 인지 문제나 뭐 이런 것들 항상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항상 AI에 관련된 검색을 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 편견을 말하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함께 이제 거론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마트나 해외 같은 경우 월마트나 이런 곳들이 그 얼굴 인식을 적용한 경우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야 얼굴 인식 카메라 해놓은 곳은 불매운동 벌이는 일도 미국에서는 또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양날의 칼처럼 약간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죠. 근데 최근 제가 굉장히 좀 재밌게 본 일은 해외 한 스타트업 그 세너스라는 곳이었어요. 이 스타트업은 그 음성 보이스를 바꿔주는 곳인데 영어를 해보면 미국인의 영어와 인도인의 영어는 다르잖아요. 인도 영어. 우리가 영화 하시면서 모두들 인도 영어 들으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IT 일 하시면서. 근데 그 인도 영어 발음을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바꿔주는 AI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인도식 막 영어로 말을 하면 미국식 영어로 발음이 그 억양이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 인도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영어로 하는 콜센터가 있는 곳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콜센터가 인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도인이 미국에서 전화해도 콜센터가 인도인이 받게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 발음이 미국식 발음으로 들려주니까 좋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게 그 다양성에 대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을 얘기하면서는 왜 모든 사람이 미국식 영어를 해야 되지? 한국식 영어로 발음하면 안 돼? 왜 인도식으로 발음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또 이제 인종적인 문제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옳으냐 아니냐는 끊임없이 논란의 주제에 있을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 태풍이 오고 나서 물난리가 나고 여러분이 뭐 아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근데 그 이후에 뭐 정부 자금이 뭐 줄어드는 얘기가 있으면서 AI 복지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AI 하면 좋은 거다, 쉬운 거다, 이런 얘기에 어떤 연결점으로서 이런 접근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잘하는 영역과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좀 더 현명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기술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례를 또 거꾸로 찾아보자면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인도가 생각해 보시면 극빈층과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극빈층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약간 보조금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 불법으로 보조금을 남이 타가거나 이런 일 때문에 지문 인증, 뭐 인증, 얼굴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었나 봐요. 근데 지문 인증을 해놓고 나서 지금 이 인증 시스템에 등록 안 된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을 안 한 거죠. 근데 인증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배골면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인증하려면 아주 멀리 가서 인증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러 못 간 거죠. 결국 정부 자금이 끊어져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더 올바른 접근에 대한, 기술 접근에 대한 건 항상 고민이 되어야 된다. AI 경우에도 더 많은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면 이 AI를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서블 AI 항상 얘기하고 있고, 저희 엔지니어, 저도 이제 글로벌 엔지니어 조직에 있는데요. 엔지니어 팀이 일을 할 때 고객사와 연결돼서 AI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올바른지를 판별하는 어떤 내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판별을 하고 이제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아까 뒤에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아까 뭐 개발 영역의 효율성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시도들, AI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될 수밖에 없고 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스킬, 아주 기본적인 인지 스킬은 다 기술로 대체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지 스킬로 불량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의 역할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더 높은 인지 스킬, 사람의 감성과 연결된 스킬, 아니면 테크놀로지 스킬을 요구하는 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 관련된 작업으로 결국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직업군, 없어지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끊임없는 시도들을 AI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이 행사도 의미 있는 정부의 어떤 행사가 아닐까 싶고요. 오신 분들도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윤석 전무님 강의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AI 데이터 플랫폼이 얼마나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지를 네,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발표자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무척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제품화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참가자분들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주제일 것 같고요. LG전자의 최호영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온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주제에 앞서서 제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인공지능연구소에서 플랫폼 팀에 있고요. 저희 팀은 플랫폼 전략 그리고 플랫폼을 기반한 서비스 기획 그리고 플랫폼의 아우터 아키텍처 설계 개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포하는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POC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도 하고 제품화를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제는 지금 우리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또 대학생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하이 레벨에서 좀 재밌게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 사업 그리고 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의 이네이블러서 지금 AI를 가지고 많이 접근하는 분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 사업이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씨앗이 되고 미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신사업의 옵션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크게 성장 단계에 따라서 주력 사업, 승부 사업, 미래 사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 영역을 좀 더 엣지 있게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부 사업은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을 확장하거나 조금은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승부를 한번 던져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 사업 같은 부분은 없는 부분을 새롭게 정의해서 도전해보고 마켓을 만들어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회사든 뭐 주력 사업, 승부 사업, 미래 사업, 그러니까 신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있지만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아이템에 따라서 도메인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좀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마 경영 수업을 많이 들으셨으면은 뭐 파괴적 혁신, 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여튼 2020년에 아마 그 작고하신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노베이터 딜레마라는 책을 통해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시장에서는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켓 아니면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시장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매출을 더 일으키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면은 뭐 로우 엔드 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또 뭐 프로핏을 또 만드는 쪽으로 시도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새로운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이 판을 바꿔버리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좀 다른 일이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침해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고객이 그 업체를 더 이상 이제 외면하는 약간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 관련된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많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뭐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파괴적 혁신을 좀 기대하면서 그런 회사로 아니면 그런 기업으로 좀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예들은 상당히 많죠. 뭐 우리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그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 테슬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뭐 자동차 시장은 정해진 OEM, 뭐 독일, 일본을 포함해서 리딩하는 그 업체들이 너무 곤고하고 새로운 어떤 OEM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더 그랬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예전에 나온 거는 상당히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만들거나 약간 재미로 펀 요소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면 기술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나오면서 이 구도를 이제 좀 바꿔버렸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프리미엄 아주 멋있는 럭셔리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이제 그 키워드랑 시너지가 나면서 고객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했던 OEM들도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변화라는 것을 인지해서 지금 모두 하나 둘 셋 그 프로덕트 로드맵을 전기자동차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사업, 신사업을 새로 만드는 부분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자신이 그 시장을 개척하고 리더가 됨으로써 내가 정하는 방향, 내가 정하는 전략이 곧 시장의 하나의 방향이고 시장의 정의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겠지만은 테슬라가 정해준 그 방향이 하나의 어떤 진리처럼 사용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금은 좀 많이 변화됐지만은 애플이 만들었던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방향이 곧 이 해당하는 업계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는 그런 식으로 돼서 팔로우들이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사업 같은 부분에 이런 어떤 그 파괴적 혁신은 테크 기업에서 특히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 시장에 대한 예측, 고객에 대한 예측, 기술에 대한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로봇 같은 부분들이 현재 지금 많은 화두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고객들이 열광할 수 있는 서비스들, 시나리오, 어떤 기술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만들어낼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 조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트렌드 관련된 부분의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뭐 글로벌 그 프로모션 어떤 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아시겠지만 CES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 CES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매년 1월에 지금 열리게 됩니다. 그 아마 내년에도 1월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기존에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다시 이제 전화되고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셔도 좋겠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비싸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버들이 자기 찍어가지고 이제 거의 데일리로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된다면 이번에도 CS 2023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아니면 어떤 제품 서비스들이 변화된지를 좀 보신다라면은 새로운 신시장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신제품, 신사업을 일으키는데 좀 많은 참고가 좀 될 것 같고요. LG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뭐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부서, 조직들, 팀들이 뭐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스냅샷들은 지난 이제 CES에서 LG가 조금 그려보는 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 신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거울에서 사용자가 이제 화장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디지털이 이제 접목되고 스마트 미러가 영상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얼굴에 대한 쉐입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 사용자의 어떤 선호도를 미리 파악해서 화장법을 추천해 주는 부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이드해 주는 그런 부분을 으로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는 사용자의 전체적인 어떤 그
그 어떤 몸에 대한 어떤 체형을 좀 분석하고 앞서 말했던 스타일을 분석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그런 옷을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그 의료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 관심이 되게 많은데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집에 또 이렇게 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여기서 많은 어떤 시너지를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는 영역인데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을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아이템 어떤 식료품들이 있음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레시피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거의 한 2년 전에 좀 보여줬던 내용인데 지금 상당히 뭐 우리 회사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스타트업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런칭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홈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면은 또 이제 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또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넘어야 될 허들이 지금 많고 이슈들이 있으면서 잠깐은 좀 멈칫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좀 그 자동차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차 안에서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UX 아니면 커스텀의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 안이 곧 집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차 안에서 뭐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 안이 하나의 오피스의 또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은 뭐 야간으로 주행을 한다든지 특히 뭐 북미 같이 차로 상당히 뭐 수십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거리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때는 좀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안이 영화관이 돼서 또 많은 컨텐츠들을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인데 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릭이 가능하실까요? Given the current traffic 이 situation, 내용도 this CS에서 is the 일전 제가 optimal 보여준 route 내용인데요. to Cafe Terrace. 차 안에 이제 그 가는 동행에 대해서 어떤 그 커플에 대한 그 Did 거리에 you 대한 see 것을 this dress? 알려주고 AR을 통해서 And it's 외관을 on 이제 sale. 건물에서 Oh my 보여주고 gosh, 있는 그 컨텐츠를 lucky 차 damn, 안에서 buy 이렇게 that 봐서 그 one. 비용이나 Looks good, 아니면은 huh? 뭐 정보 Okay, 같은 부분들 볼 수 so 있는 부분이 you need 있습니다. some help with your moves. 네. Play dating videos 그리고 for men. 데이트를 이제 할 때 Okay, what you 그런 watch? 어떤 그 선호에 맞춰가지고 이제 See how 그런 내용들 happy 이제 he 추천해 주는 is, 부분들이 좀 you know, 있고 smiling, 미리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confident, 그런 내용을 좀 good 확인할 수 있을 것 posture, 같습니다. holding himself well. 그리고 No, the opposite 사용자를 of what 이미 you're doing right 인식해가지고 now, 이 okay?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게 먼 나중 일 같고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 많은 어떤 스타트업에서 이 부분들 상당히 도전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AR, XR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씩 현실성 있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런 상황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서 우리 많은 업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기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제가 지금 씬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찍고 좀 넣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관련해서 가장 좀 관련이 큰 어떤 그런 그 도메인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휴먼, AI 휴먼이 하나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많이 붐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시스턴트가 보이스 기반으로 인터랙션하고 뭔가 서비스를 제안했다라면은 이제 외형이 있는 하나의 어떤 객체가 인공지능으로 베이스된 생성돼서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약간 나와 어떤 인터랙션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발전하는 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에서 많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는 디지털 휴먼의 AI 휴먼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외형들을 만드는 모습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영상들 스틸샷 이미지를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있고 3D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에셋을 만드는 약간 두 가지 기법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 같은 부분에서는 그냥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거의 동일한 똑같은 모습으로 된다라면은 후자는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이 기술력이 올라와서 거의 사람과 동일한 모습, 포토리얼리스틱한 모습으로 됐지만은 실시간에 그래도 조금은 전자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강점은 3D 모델 했을 때는 실시간성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작년부터 AI 휴먼,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업체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가 어떤 도메인에 적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일어났고 되게 다양한 그런 도메인에서의 적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부분을 보면은 성능이 많이 강화되면서 음성이라든지 영상이 포토리얼리스틱하게 가는 부분까지 되면서 그리고 도메인도 되게 다양한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의료 그리고 그 교육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도메인들이 스페시픽하게 이제 스코업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융권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시도가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좀 보여드릴 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홈 로봇이 되겠습니다. 홈 로봇 하면은 이제 뭐 지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상당히 도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는 내용은 이제 아마존에서 개발한 이제 아스트로입니다. 비용은 한 1,000불 정도 되고요.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해주고 뭐 맞춰가지고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에서는 알기로는 이 부분을 걸어다니는 이동하는 이제 알렉사를 그 표방하면서 그렇게 지금 개발하고 계속 지금 고도화 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C는 그 이제 전화 같은 거 할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줘 해주면 그 아스트로가 이제 전화를 해준거나 아니면 좀 간단한 물건들, 가벼운 물건들을 큰 방에서 작은 방이나 아니면 거실로 옮겨내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남겼을 때 그 메시지를 다른 우리 가족 구성한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씬들이 적용될 수 있겠죠. 홈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용자 어떤 감성을 터치해주면서 대화도 해주고 마치 집에 있는 어떤 펫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허들로 인해서 좀 많은 어떤 그런 도전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되게 다양한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홈 로봇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많은 개발 그리고 많은 어떤 제품의 런칭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전무님께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트너에서 매년 요 내용들을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제 사이클을 나름대로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근데 조금 빨리 지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가트너에서는 모든 기술은 요 지금 S자 커브 요런 커브를 그리면서 처음에 생성이 됐다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서 거품이 꼈다가 거품이 꺼지고 이제 프로덕션을 갈 수 있는 안정한 어떤 그런 상태로 이제 간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이제 커브를 가지고 이제 기술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사용자 이제 상용화되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AI 기술들이 뭐 AGI를 비롯해 가지고 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 트리거링 되면서 이제 거품이 많이 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거는 중간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NLP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은 조금은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조금 떨어지는 약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뭐 알렉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 가전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음성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고 그리고 오토머스 비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비트는 거의 지금 바텀에 있습니다. 거품이 거의 꺼져서 되게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그 서클에 대한 어떤 표시는 그 해당하는 기술 아이템이 이 곡선을 얼마만큼 빨리 안정적으로 프로덕션 라인으로 갈 수 있느냐를 표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토머스 비클 같은 경우에는 more than 10 years니까 한 10년 이상이 좀 걸리겠네요. 양산화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생산까지 이제 가는 쪽에 AI 기술이 되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을 예측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때는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셨듯이 이제 지금 나오는 모든 서비스 상당히 이제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서비스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다양한 부품들, 너무 많은 이제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됐고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엣지 있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LG전자 같은 부분, LG전자에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플랫폼화해서 지금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많은 업체분들 그리고 어떤 기관분들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수준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게 지원은 하는 건 아니고요. POC라든지 아니면 개발해서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림 릴리즈는 한 3번 정도 하고 오피셜 릴리즈는 퍼블릭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2월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에셋들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참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단일 에셋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단일 어떤 서비스 기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시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 컨버세이션 관련해서 전처리라든지 자연어 처리 그리고 웨이크업 월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푸드나 아니면 패브릭 의류 같은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사용자의 어떤 운전자의 어떤 졸음이라든지 상태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비전 기술도 저희가 지금 오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피트니스 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동작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스쿼트를 지금 딱 맞춰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 액션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나 아니면 생체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단일 기술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기술들이 아우러져서 사용자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최적에 맞추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으로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LG는 상당히 인공지능을 사랑합니다. 예, 2012년부터 계속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음성인식이나 영상인식 통해가지고 계속 지금 제품화 해가지고 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한 어떤 팁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음성인식을 뭐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이번에 정수기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데 한 달에 TV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건 정도의 트랜잭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1,500건 이상 정도의 데일리로 그 발생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사용자들이 아직은 조금 많이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소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수라든지 그리고 이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인공지능을 플랫폼화해서 저희가 이제 신사업을 이렇게 고려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 사례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고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 아니면은 트렌드를 이용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좀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추진 배경은 일단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금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지만 제한된 영역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 경험을 전체 강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신들이 있는지 그런 찾아보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근본적인 어떤 페인 포인트라든지 밸류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들은 어떤 건지 그것들 어떻게 하면 사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더 저희가 이제 검토해보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좀 실행했습니다. 페이지는 1, 2로 나눠서 처음에 어떤 이 사용자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신들을 좀 발굴했고 그 다양한 어떤 발굴된 신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신은 한 48개 정도 이상 신을 좀 발굴을 좀 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홈 모빌리티 커머셜 이제 LG전자가 플레이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좀 더 확장이 필요한 영역을 좀 타겟을 잡았고 거기서 한 48개 정도 씬을 발굴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조직에서 했습니다. 개발, 기획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리서처 하는 또 부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오픈 디스커션을 막 수주 동안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고 탑다운 바텀 이런 어떤 그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상하고 그리고 그 예상된 어떤 씬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 7개 정도 프로젝트를 선정해가지고 MVP라는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가지고 빠르게 검증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페이지 1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홈 모빌리티 커머셜 영역에 좀 받고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집에서 벌어지는 어떤 노동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자. 그리고 그 사용자에 맞는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인공지능을 한번 정해보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동하는 중간에서 계속 재밌어야 되고 이동하는 시간이 내 집처럼 편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니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커머셜에서는 운영자나 아니면 사용자 관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코스트 이노베이션 해주는 그런 부분들 운영자 관점에서 또 하나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 더 머무르고 싶고 재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필요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좀 예측을 좀 했고요. 크게 이제 AI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밸류를 만들 수 있지만은 저희는 한 4개 정도로 해서 큐레이팅, 액세서블, 리어슈어링, 에포니스라는 3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요 인공지능을 한번 접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맞춘 서비스라든지 컨텐츠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날로그였던 어떤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빠르게 뭔가 이 부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아니면 변환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그 스테이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했고 그리고 사용성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좀 했고요. 관련된 그 과제들은 약간 좀 그 내부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 정도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페이지 2에서는 이제 관련된 발굴된 과제들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그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고민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MVP라는 이제 미니멈 바이러블 프로덕션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검토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처음에 고객 조사했던 부분에서 검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함으로써 정말 이게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런 서비스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도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아마 하시는 그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제품화 서비스 아니면은 그 새로운 어떤 신규 아이템 발굴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MVP는 잠깐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프로젝트가 한 7개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이 부분들이 워터폴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흔히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은 다 이제 애자일 기법을 많이 쓰는데 특히 소프트웨어에서는 제조회사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자일하고 약간 워터폴 기법을 적절히 섞어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자일 방식을 써서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타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시도를 좀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7개 과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과제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AI 로봇하고 저희가 이제 AI 컨시어지라고 이제 2가지가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로봇이 약간 2개 다 이제 커머셜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검증을 해본 그런 표시 과제인데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리조트나 호텔 내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딜리버를 해주고 그 정해진 스팟에다가 물건을 놓는 물론 이제 드는 거는 사용자 가겠죠. 그 위치까지 가는 안전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을 인식해서 거기 가서 이제 웰커밍 해주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좀 기획했고 이제 구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휴먼을 저희가 좀 구현을 해가지고 3D SS로 만들어서 그 사람처럼 그 표정을 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곤지암 리조트에 이제 키오스크에서 이제 탑재를 해서 그 처음 오는 그 고객들 이제 부분들을 이제 응대하는 그래서 안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있는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들 그리고 그 운영 시간 같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했던 게 작년 11월부터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진행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들을 새로 이제 업데이트해가지고 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사실 하나의 툴로서 바라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아니 많은 고객들이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약간 뭐 자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허에서 나오는 정말 나이스한 어떤 되게 엑설런트한 그런 이제 기술로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품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하나의 툴로서 저희가 바라보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서비스 컨텐츠 그리고 다른 기술들과 오케스트레이션 됐을 때 그 시너지가 이제 더 난다, 더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는 그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업체들 간의 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개방형 전략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협력을 타고 특히 이제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큰 이제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모든 거를 다 개발하고 모든 서비스를 기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기술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과 같이 콜라보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은 되게 많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무척 많고요.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분은 너무 많은데 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든지 그리고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어떤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스타트업이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스코어링 하게 되면은 함께 이제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제 그 일할 수 있으신 아니면 아이디어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다양한 이종 사업 간에 뭐 KT하고 저희 현대중공업 뭐 애틀이 이렇게 가지고 산학연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며칠 전에 보니까 LG에서 한 5년 동안 한 3.6조 정도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그런 플랜을 좀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하여튼 저희 LG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LG는 인공지능에 너무 관심 많고 인공지능을 너무 사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같은 방향에 동참하고 그런 어떤 도전에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업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그 LG와 같이 콜라보 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G전자 최호영 팀장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하단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일상 곳곳에서 이 LG전자의 다양한 AI 플랫폼 또 제품을 경험하고 반가움과 또 감동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강의 무척 유익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오전 강연을 잠시 좀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여러분 즐기시고요. 저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이어질 세션 5 AI 엔터프라이즈 AI 잡 크리에이션 강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점심 식사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